일단 오늘 경기는 맨유와 토트넘이 뭐 당연히 뭐 부상자라던가 아니면 공백이 있는 선수들이 있긴 했지만 두 팀 다 어쨌든 준비해온 패턴은 어느 정도 만들었던 경기였던 동시에 서로 약간 답답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없을 때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메디슨도 없고 로셀소도 없고 손흥민도 없고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쿨루셉스키까지 못 나왔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경기 전에 약간의 질병 때문에 이제 뭐 부상이라기보다는 컨디션 난조가 더 정확하겠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명단 제외가 되면서 쿨루셉스키까지 못 나오니까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특히나 오늘 맨유가 기본적으로는 공격적인 경기보다는 토트넘이 볼을 많이 점유하니까 자연스럽게 맨유가 조금 더 수비적인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우도기와 포로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 중앙 지역에 선수들이 쏠리니까 좌우 측면에 있는 브레넌 존슨과 베르너,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측면에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공격이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었죠. 그런데 두 측면에서 모두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브레넌 존슨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테나 감독이 이 브레넌 존슨을 막는 선수로 완비사카를 지정했어요. 평소에는 완비사카가 오른쪽, 달로가 왼쪽에 나오거든요. 두 선수의 자리를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브레넌 존슨이 빠르게 침투하면서 측면에서 볼을 받고 크로스를 올리면 히샬리송이 들어와서 마무리, 이게 공격 패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 브레넌 존슨 쪽을 막기 위해서 완비사카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완비사카를 오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못 이겨냈거든요. 이제 토트넘이 만들고 싶은 장면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중간에서 포로가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가는 브레넌 존슨에게 한 번에 찔러줍니다. 그리고 브레넌 존슨이 빠르게 뛰어갈 때 안쪽에서는 히샬리송이 뛰어가고 있죠. 그래서 브레넌 존슨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히샬리송이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장면을 계속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완비사카를 브레넌 존슨에게 붙여주니까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완비사카에게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패스가 넘어올 때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는 장면인데 이때 완비사카가 올라와서 브레넌 존슨과 부딪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 순간 완비사카가 태클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토트넘이 역습을 당하는 장면이고요. 이 브레넌 존슨이 완비사카에게 꽁꽁 묶였다, 이게 답답한 점 중에 하나였고, 왼쪽에서는 베르너가 오늘 경기 첫 경기 선발 출전했잖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르너가 전술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베르너, 스킵, 우도기 요 세 명의 이제 측면 라인이 호흡이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도기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니까 수비가 중앙지역에 쏠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토트넘의 공격 방식은 먼저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베르너겠죠? 베르너가 볼을 잡을 때 측면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이 공간으로 스킵이 뛰어가거나 뒤에 있었던 우도기가 올라오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 베르너가 볼을 잡아서 이 공간으로 연계 플레이를 해주는 패턴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패스를 보내주는데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도기가 뛰어가봤자 패스가 안 올 때가 많았고, 두 번째는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수비를 안쪽으로 몰아세웠을 때 스킵이 뛰어들어가줘야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스킵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르너가 패스를 보내줄 만한 찬스도 스킵이 뛰어들어갈 때는 나오지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것도 있냐면 베르너가 이렇게 측면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는 역할인데 베르너가 측면에 있지 않고 본인이 원래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 우도기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스킵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베르너도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측면 공간을 쓰지 못하는 이런 장면도 종종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 베르너가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달로가 끌려 나오죠. 그러면 그 공간으로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침투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공간으로 베르너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받아서 원터치로 패스가 안 나가고 약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 봤지만 패스가 안 와서 우도기의 움직임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고 베르너는 여기서 백패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손흥민 선수였다면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고 있다가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한 번에 원터치로 넘겨주는 이런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장면이 아직까지 베르너에게 익숙하지 않다. 첫 번째가 있고, 이 장면은 스킵에 대한 문제인데 베르너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측면 수비수들이 끌려 나옵니다. 근데 끌려 나왔을 때 우도기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우도기가 의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맨유의 중앙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더 이상 측면으로 끌려 나오지 못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측면 수비수들은 끌려 나왔는데 우도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선수들은 못 나오니까 공간이 나오죠. 그럼 이 공간이 나올 때 스킵이 우도기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뛰어들어가 줘야 베르너도 앞을 보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스킵이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장면도 베르너가 백패스를 해요, 스킵에게. 요 공간을 못 쓰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반대로 베르너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베르너가 측면으로 빠져주면서 수비를 끌어내야 우도기가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몰아세우고 베르너가 측면으로 끌어내고, 이러면 요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도기가 수비수들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는데 베르너도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공간이 수비수가 뒷걸음질 치게 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베르너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요 중앙 공간이 없어지고 측면에는 공간이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요런 장면을 보시면 베르너가 아직까지는 저 왼쪽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다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고, 뭐 베르너의 이제 뭐 결정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영입될 때부터 이제 예상이 됐던 거니까 오늘 슈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아쉬운 건 뭐 당연하고,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약간 이제 답답한 공격 작업이 되니까 오늘 맨유는 애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이지만 역습 패턴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 역습 패턴을 원한 게 어떤 거였냐면,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측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 측면 공간으로 왼쪽 측면 공격수인 레시포드,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가르나초가 뛰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브레넌 존슨처럼 맨유의 가르나초는 우도기를 이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반더벤을 이기기도 힘들죠. 그래서 맨유가 오늘 가르나초가 뛰어갈 때 이 공간에서는 거의 유효한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반면에 당연히 이 왼쪽에 레시포드가 뛰어갈 때는, 포로와 레시포드가 1대1로 붙었을 때는 레시포드가 포로의 스피드를 이겨낼 수 있는 당연한 능력이 있고, 그리고 로메로도 오늘 경기에 복귀전이기 때문에 100%의 컨디션이 아니었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벤탄쿠르도 약간은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포로가 올라갔을 때 이 뒷공간을 커버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맨유의 그 목표는 오른쪽 라인 혹은 중원 라인을 거쳐갈 때 포로의 뒷공간, 레시포드에 침투하는 공간, 요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찬스와 대부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약간 좀 그 포로가 안쓰러울 정도로 계속 역습할 때 레시포드와 포로를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득점이 실제로 2번 다 나왔죠.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이죠. 이 장면 보시면 오른쪽에서 가르나초가 볼을 잡고 있습니다. 역습하는 상황인데 오른쪽에서 가르나초가 볼을 잡아서 중앙에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볼을 줘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레시포드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공격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포로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레시포드가.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잡자마자 레시포드가 뛰어나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주고요. 그리고 포로가 레시포드를 따라가는데 약간 역부족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완전히 이 레시포드가 이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서 포로와 레시포드의 1대1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포로가 아무래도 레시포드를 상대하는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뒷걸음질을 쳐요.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접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여유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로메로가 레시포드를 또 막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레시포드에게 너무 많은 선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포로와 로메로 두 선수가 겹치면서 약간 이 레시포드 쪽에 너무 많은 선수가 쏠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호일룬에게 좀 흘렀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선수들이 한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호일룬이 치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이제 결국에는 포로 쪽에서 무너진 장면이었고, 두 번째 골도 결국에 이 장면에서 나와요.
맨유가 오른쪽에서 볼을 끊어냅니다. 볼을 끊어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호일룬에게 패스가 전달이 돼요. 그 다음에 호일룬이 볼을 받아서 브루 페르난데스에게 주고요. 브루 페르난데스가 받아서 뛰어 들어가는 레시포드에게 줍니다. 이 장면도 결국에는 포로와 1대1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로와 1대1을 하는데 포로가 또 레시포드를 막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로메로가 포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붙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시포드가 중앙에 있는 호일룬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죠. 근데 주고받는 상황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 일단 기본적으로 포로가 레시포드를 제대로 못 막았어요. 그리고 로메로도 본인이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뒤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발이 멈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뛰어 들어가는 레시포드의 움직임을 놓쳤고요. 그리고 포로가 레시포드와의 몸싸움에서 져서 호일룬이 레시포드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방해가 안 됩니다. 포로가 방해가 안 되고 여기서 레시포드가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반면에 토트넘도 본인들이 가져온 패턴이 통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히나 두 번째 골 장면. 이 두 번째 골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요. 호이비에르가 약간 답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호이비에르가 이 위치에서 쓰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비라인 앞에서 패스의 구심점이 되어줘야 되는 자리인데 호이비에르가 패스를 유연하게 만드는 데에는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호이비에르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약간 이제 오늘 스킵이나 벤탄쿠르가 있는 요 자리에 있을 때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오늘 벤탄쿠르를 평소에는 요 수비형 미드필더에 두면서 벤탄쿠르가 볼을 잘 다루니까 빌드업의 구심점이 되게 하는데 벤탄쿠르를 한 칸 올렸었습니다. 오히려 호이비에르를 내렸었죠. 그러니까 이 호이비에르 쪽에서 실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벤탄쿠르가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 호이비에르나 스킵보다 침투하는 플레이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탄쿠르가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리에 두어도 빌드업에 가장 잘하는 선수고요. 스킵이나 호이비에르보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플레이를 해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스킵과 호이비에르보다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거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 자리에 호이비에르의 자리에 스킵이 들어갔으면 아마 호이비에르보다 훨씬 더 미스가 많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이비에르의 그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위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호이비에르를 저 자리에 썼는데 빌드업에 문제가 생겼지만 벤탄쿠르가 득점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후방에서 토트넘이 늘 잘하는 것처럼 볼을 가지고 있다가 맨유 선수들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죠.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중앙에서 스킵이 볼을 받은 다음에 측면으로 뛰어 들어가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비를 끌어당기다 보니까 맨유 선수들이 위쪽에 많이 있고 수비 라인에는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탈압박이 되는 순간. 근데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스킵과 벤탄쿠르인데 맨유의 미드필더 라인은 마이누 그리고 오늘 마이누의 옆에 에릭센이 나왔어요. 근데 에릭센이 뛰어 들어가는 속도가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브루 페르난데스도 공격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에릭센의 빈자리를 메워준다고 하더라도 브루 페르난데스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베르너에게 패스가 연결이 되고요. 베르너가 측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 들어가니까 마이누가 스킵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순간 같이 뛰어 들어갔던 벤탄쿠르가 마이누가 스킵에게 붙는 것을 보고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에릭센이 빠르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브루 페르난데스가 아무래도 공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속도가 늦는다는 거, 이게 완벽하게 발휘된 장면이죠. 그리고 여기서 스킵에게 완전히 마이누가 쏠려 있을 때 벤탄쿠르가 요 사이로 정말 아주 적절하게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스킵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베르너가 패스를 줄 수 있는 찬스가 없었죠. 이 장면에서 베르너가 볼을 잡는 순간 벤탄쿠르가 적절하게 뛰어들어가니까 베르너가 패스를 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도 에릭센이 복귀하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브루 페르난데스는 이 공간을 커버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벤탄쿠르가 볼을 너무나도 잘 받아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비가 좀 잘못됐던 건 에반스가 이제 타이트하게 못 붙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벤탄쿠르가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서 이 미드필더 라인의 이 구성이 호이비에르를 내렸으니까 아무래도 빌드업에 문제가 생기고 호이비에르는 조금 더 올려 쓰는 게 낫지 않느냐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탄쿠르가 올라갔을 때 공격적으로 마무리하는 능력이나
벤탄쿠르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호이베르를 내렸으면서 벤탄쿠르를 올리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미드필드 라인을 구성한 거고, 여기서 벤탄쿠르가 득점까지 만들었다. 요 이제 선택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뒤에 반더벤, 로메로, 히샬리송, 키가 큰 3명의 선수가 약간 빠져 있습니다. 뭉쳐 있다가 맨유의 선수들이 어떻게 뛰어들어가는지 방향을 예상이 되지 않게 이 선수들이 제각각 뛰어가요. 한 번에 퍼지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로메로, 히샬리송, 반더벤의 움직임을 맨유 선수들이 제대로 못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그래서 보시면 로메로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마이누가 로메로를 놓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로메로가 뛰어들어가는 순간 마이누가 약간 이 로메로의 뒷공간 침투를 놓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뛰어가다가 안쪽으로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공권도 안 되지만 애초에 이 로메로의 움직임에 완전히 속아서 로메로가 골대를 맞추는 장면, 요 장면도 있었고, 히샬리송 득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포로의 코너킥이 나올 때 중앙 지역에서 아까랑 똑같죠? 히샬리송, 반더벤, 로메로가 같이 뛰어갑니다. 근데 이때도 가까이서 보면 어떤 장면이냐, 로메로와 히샬리송이 뛰어갈 때 마이누가 순간적으로 두 선수를 모두 막아야 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을 예측을 못하니까. 그래서 마이누가 로메로에게 붙었을 때 히샬리송을 결국엔 놓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오늘 그 코너킥 상황에서 토트넘이 제공권의 우위가 있는 그러한 이점을 잘 살리는 세트피스도 들고 나왔다. 오늘 경기 자체가 매우 재밌는 경기로 흘러갔던 건 서로 이제 준비해왔던 패턴이 한 번씩 주고받으니까 오늘 경기 자체가 매우 재미있는 경기였고, 이제 테나 감독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술 싸움이 그래도 꽤나 수준 높게 이루어졌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다만 아쉬운 건 토트넘은 오늘 이겼다면 4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맨유는 오늘 이겼다면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5점 차로 줄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이 그 무승부를 기록한 건 두 팀에게 모두 다 그렇게 반가운 경기 결과는 아니다. 요 백진삼이 어떤 거냐면, 그 산삼이 되게 비싸잖아요. 100년 된 산삼이 뭐 1000만 원의 거래가 되거나 뭐 몇 억의 거래가 되거나 요런 이제 그 기사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 백진삼은 100년 된 산삼을 이제 세계 최초로 복제하는 데 성공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된 산삼의 요 DNA를 복제해서 좋은 이제 성분들을 이제 넣은 그런 제품이고요. 진세노사이드라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홍삼, 인삼, 산삼에 들어있는 이제 성분들인데, 요런 성분들이 뭐 한눈에 봐도 백진삼에 훨씬 더 지금 많이 들어있다. 시중에 백진삼보다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상삼 혹은 홍삼 제품은 없다고 자부한다 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평 같은 걸 보면 구매평만 5,900개나 있는 아주 인증된 제품이고요. 바로 효과가 느껴지는 건기식이다, 이런 것도 있고, 산삼이라 그런지 전에 먹던 제품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 그리고 대상포진이 와서 면역력이 떨어진 남편을 위해 주문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면역력 증진, 체력 증진 이런 거에 제가 경험했을 때는 되게 단기간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삼 건강식품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다. 네이버 쇼핑에서 산삼 제품 중에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쿠팡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증된 제품이다. 만족하지 않으면 100% 환불, 이런 정책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환불률이 1% 미만이래요. 근데 이제 지금 백진삼에서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3박스를 사면 1박스 더, 5박스를 사면 2박스 더, 7박스를 사면 3박스 더 특별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고정 링크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운이 없거나 체력이 좀 이제 부족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제품이다.